하종강의 노동학개론. 안녕하세요.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방송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지난주에 바다에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수학 여행 길에 나섰던 18살 아이들이 차디찬 죽음이 되어 돌아왔고, 저마다의 사연으로 제주 가는 배에 올랐던 탑승객들이 너무나 많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화면을 지켜보는데, 승객보다 먼저 구조된 선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10년 전 대구에서 일어났던 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당시 마스터 키를 빼서 달아난 기관사 때문에 승객들이 변을 당했다는 보도에 온 국민이 분노했었죠. 참사의 주범으로 몰린 1080호 기관사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동료 기관사와 영무원들도 구속되는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기관사는 지금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기관사에게로 참사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는 동안 실제로 인재였던 사고의 진짜 책임자들은 안전하게 대피해 있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곳은 맞은편에서 역사로 진입하던 열차의 기관사가 보기 어려운 위치였고, 두 열차가 만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만약 승무원이 한 사람만 더 있었더라도 불이 난 것을 빨리 알고 승객들을 대피시키거나 진입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1인 승무제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화재의 내구성이 부족한 재질의 차량을 구입한 것도, 나뭇잎처럼 불에 타버려 유독가스를 내뿜는 좌석 시트를 사용한 것도 모두 시민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먼저였던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영진이 결정한 일입니다. 중앙로 역사는 화재에 대비한 비상시설이나 비상등이 없었고, 그 때문에 탈출 과정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질직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참사의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갔고, 기관사와 영무원들이 구속돼 옥살이를 하는 동안 대구시장이나 대구도시철도공사 경영진은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수이긴 해도 간혹 언론에 보도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목숨도 앗아가는 인재를 막기 위해 대구 지하철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 안전위원회 구성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88일 동안이나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3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그중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12명이 해고된 노동자로 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오랜 숙련도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기관사 업무에 외주 용역과 비정규직 고용을 추진하고 있고, 여전히 기관사 한 명만이 탑승한 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 운행할 3호선은 무인 전동차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듯 지하철 노동자들도 공사의 경영진에 맞서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농성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호선 무인운전 반대, 3호선 무인 역사 반대, 열차에는 기관사가 있어야, 역사에는 영무원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귀 기울여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오로지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만을 외치는 브레이크 없는 사회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대형 참사는 인재로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분들 부디 건강하게 회복되시길 바라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네 번째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종강의 노동과 꿈. 노동과 꿈은 제가 만났던 노동자들 이야기, 제가 겪은 일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자신을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무신경할 때가 많습니다. 그중 나은 편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 운동권 남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선거 때 스탠드 바이 요어 맨이라는 미국 노래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래처럼 많이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사의 내용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애절한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노래를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오전에만 해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장하네요. 지난 1년, 20년, 50년, 100년의 역사가 스쳐 지나가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글은 못 쓰고 내 마음 같은 노래 한 곡 띄워놓고 갑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반여성적인 가사의 노래를 이용하다니. 적어도 이 노래의 가사를 알아듣는 여성이라면 오히려 그 후보에게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될 텐데 가사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고 무시하는 건가? 이러나 저러나 기분 나쁘긴 마찬가지네. 그 스탠드 바이 요어 맨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그에게 주세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물론 가사의 내용만 보자면 한 여성이 남성을 일방적으로 사모하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노래가 주제가로 사용된 영화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격파 배우 잭 니콜슨이 아주 젊은 시절에 출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 역시 상당히 마초적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자기를 따라온 여자를 황량한 벌판에 주유소에 혼자 남겨둔 채 몰래 떠납니다. 자기 차를 타고.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라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남자의 자유분방한 자유혼의 그 여성의 사랑은 짐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그 노래의 반여성적 가사보다 한 후보를 향한 유권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각자적인 여성의 날카로운 비판은 그 중대한 국면에 불필요한 딱지를 거는 딴지를 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올린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노래의 반여성적인 느낌을 세 발의 피처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답글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또 넓히는 일을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세 발의 피처럼 무시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을 것입니다. 한 여성이 또 이렇게 답글을 썼습니다. 반여성적이라는 것이나 여성주의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언제나 그렇게 세 발의 피처럼 무시되곤 하지요. 하정강 선생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매우 씁쓸하군요. 저는 그때 저의 실수를 재빨리 인정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춘 사람됨이 불행하게 그 정도 깊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성에게 원칙주의자라는 공격을 했고 그 뒤 여러 번의 공방이 게시판에서 계속됐습니다. 그 당찬 여성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제가 진보정당 지지자이든 여성주의자이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소수자이지만 제가 이성애자라는 점에서 다수자이며 제가 비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역시 저는 장애인들 앞에서 다수자입니다. 저 자신이 다수자로서 소수자들을 박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긴장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어떤 노력들도 그 타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원칙입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세 발의 피라는 저의 표현이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다른 사람이 세 발의 피라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예민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며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계속 이어지는 시간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정강의 어색한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물을 얻어먹으러 1회 출연인 줄 알았는데 4회째 출연 중인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 같이 가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새 책이 나왔습니다. 아, 예. 새 책이 쑥 나왔지요. 그냥 네.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홍보는 아니고요. 그래도 책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셋이서 쑥이라는 제목이고요. 가끔 성인 만화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목만 듣고. 그런데 사실은 육아 만화입니다. 그 셋이서 다 같이 자란다는 의미로 해서 셋이서 쑥이라고 지었고요. 실제 키는 아기만 자라잖아요. 그렇죠. 키는 이제 아기만 자라는데 예. 뭔가 이제 좀 내적인 성숙을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제가 지금 아기가 이제 15개월인데 지난 1년간의 육아를 좀 네거티브한 모습까지 그리려고 노력을 한 그런 만화고요. 기존의 일상 만화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요. 그 일상 만화들은 많은 부분에서 어떤 되게 행복하고 발랄하고 그런 하이 텐션의 단면들, 삶의 단면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웹툰은 더 그런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출근길이나 이런 곳에서 빠르게 경쾌하게 소비가 되는 만화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것까지 좀 담으려고 해봤습니다.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좋았던 기억이라는 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부부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나 다툼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제일 근데 크죠. 그런 게 만화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다툼도. 그게 좀 이렇게 저의 찌질한 모습을 좀 그래도 드러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어떤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이라던가 문을 발로 찬다던가 그런 걸 드러내기가 사실은 좀 쉽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그리는 게 좀 더 공감을 얻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또 좀 들어가 있고요. 사실 오늘 아까 그 하정강의 노동과 꿈의 주제와도 이제 맞닿아 있는 어떤 가사 노동의 문제라든지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혹시 부인도 이 방송 들으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근데 참 저도 이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고 이 방송 한 지 이제 3번 됐는데 네. 집에서 이 방송을 들었다는 얘기를 제 아내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들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사노동이 뭐 어떠니 여성의 권리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면 그 집에서 들으시는 주호민 씨 부인은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항상 이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한 점인데 네. 제가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루는 주제가 뭐였냐 하면 그 여성 플러스라는 어떤 방송사의 여성 문제를 다루는 고정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날은 주제가 한국의 주부들이 남편과 대화를 너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주부가 무슨 부업 해보려다가 부업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다 골마 터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가서 이야기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부들은 남편과 상의를 많이 하면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동영상 자료로 뭐 계속 나왔습니다. 네. 이제 패널이 나중에 몇 마디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네. 그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얘기하지 않는다고 주부만 탓할 게 아니죠. 왜 주부가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한국의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 이야기를 얼마나 귀담아 듣는지, 아내가 뭔가 이야기하면 자네가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부터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부만 탓할 게 아니죠.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그냥 가증스럽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근데 오늘도 우리가 가사노동 뭐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말을 주변에서 듣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있어요. 저는 제가 그냥 무지하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최근에 이제 여성학 공부를 했는데 네. 그 공부하면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날로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대해서도 아빠, 내가 나중에 더 똑똑해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 제가 집에서 뭐 잘못된 모습 보일 때마다 그런 지적하던데 네. 오늘도 제가 제 딸에게 좀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주호민 씨하고 이런 가사노동, 뭐 여성의 권리 이런 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얘기하면 될까? 딸아이가 그냥 모른다. 뭐 그밖에 할 게 더 있어? 그냥 둘이 모른다. 그밖에 할 게 더 있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네. 뭐 별로 신통치 않더라고요. 제 실력으로. 저는 요즘에 이제 가끔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항상 근황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요. 요즘은 연재를 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그걸 아내가 이제 듣거나 읽으면 정말 가증스러워해요. 오빠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육아가 아니고 육아놀이라고. 그 아이가 그래도 많아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집안일을 네. 아내하고 사이에 구분해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막 모든 걸 기계적으로 반반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부엌 일은 아내가 하고 빨래는 이제 제 담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빨래가 참 예전에 세탁기는 이렇게 통이 2개 있는 걸 썼잖아요. 네. 한쪽에서 빨래하고 이쪽 옮겨 담아서 탈수하고. 그때 이제 빨래가 큰일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 통이 도는 그런
빨래 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세탁기를. 네네. 빨래 기계 이상하다.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가?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세탁과 탈수가 한 통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나중에 넣는 게 큰일이더라고요. 그건 다 그걸 이렇게 꺼집어내서 구겨진 걸 펴서 넣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빨래 하는 거, 빨래 넣는 걸 이렇게 구분해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서로 업무를 좀 바꿔보려고 그런 다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널고 개고가 이제 일인데요. 네. 저는 집안일을 굉장히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굉장히 이제 빨래를 개면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없는 거예요. 이 작업은.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이지 이게 어떤 뭔가 이걸로 어떤 가치가 생산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꾸역꾸역. 예. 그래서 가사 노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누가 했죠? 이게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밝히면 큰일 납니다. 그 네. 안티 카페가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네. 뭐 최모 작가라고 제가 굳이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잘 개인 빨래를 가지고 입고 상쾌하게 일을 하면 그 그렇죠. 사람이 그 맑은 정신으로 더 많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가사노동이 부가가치를 꼭 창출하지 않는다라고 보긴 어렵고 극단적으로 아이를 잘 키워서 그 아이가 성공을 하면 그 엄청난 부가가치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가사노동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입에 올리기 어려운 가장 이제 힘든 주제인데 네.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호민 씨가 이번에 선택했다. 이런 고민이 좀 되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여성 문제 공부할 때 한 20년 전에 부불 가사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남편들의 저임금이 계속 용납된다. 만약 남편들이 집에 가서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업들이 그렇게 저임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부불 가사노동은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다. 이런 공부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벌써 20, 30년 전이니까 그러면 지금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제도화했던 나라가 있나? 오늘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제가 모르는 어느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사노동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거나 마련했던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가사노동이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에 해당하냐 이걸 계산하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받지 못하지만 금전으로 계산해서 임금처럼 받는다면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재미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제가 찾아온 거니까 네. 공부한 거니까 소개하겠습니다. 계산 방법이 대개 이제 두 가지예요. 주부 대체 비용법이라고 네. 해서 주부가 하는 모든 업무를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맡길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제가 예전에 가정관리사협회 총회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갈 때까지 가정관리사 총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를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강연 협정 그 부탁을 하길래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네. 대전에 요즘은 전국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전엔 다 서울서 했는데 왜 수도권 중심이냐? 왜 매일 우리만 올라가냐? 너희도 내려와라 그래서 요즘은 중부권인 대전에서 많이 합니다. 그 전국 단위 행사를. 그래서 대전에 가서 행사장에 딱 들어가는데 연극이 공연되고 있고 그 참가자들이 지역별로 연극을 와서 이렇게 공연하는데 대사가 들리는 거예요, 밖으로. 네. 식모라고 불리던 시절 우리는 밤마다 달을 보고 울었습니다. 네. 예전에 식모, 파출부, 예. 뭐 가사도우미 뭐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가정관리사. 지금은 가정관리사가. 네, 그런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스스로. 그래서 가정관리사 협회도 만들었고 전국에 지역 조직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정관리사라고 요즘 부르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본 자료에도
가정관리사를 고용해서 주부가 하는 모든 업무를 맡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네. 그걸 이제 주부 대체 비용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를 고용해서 빨래, 밥, 청소 등 각 영역에서 하는 업무를 유사한 직종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게 주부 대체 비용법이고요. 그다음 기회비용법이라는 산정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건 주부가 가사 노동을 함으로써 취업을 해서 전문적인 일에 종사했으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양보한 셈이잖아요. 네. 가사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주부가 포기한 전문적인 그 영역에서의 일의 대가가 얼마인가. 네. 이걸 계산하는 게 기회비용법인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소득을 가사 노동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금액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는 월 평균 113만 원부터 네. 433만 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433만 예. 원이? 하루 14시간 노동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4시간. 예, 사실 14시간 더 하기도 하지요. 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113만 원, 큰 금액은 433만 원 정도인데 뭐 대충 절충해서 200~300만 원이라고 하면 가사 노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월 그만큼은 더 올라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될까봐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시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둘이서만 키웠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제가 이제 바쁘고 그럴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 가정관리사분을 몇 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시급 10,000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적정한 금액인지 보통 그 정도면 만약에 5시간을 이제 일하시면 5만 원인데 저는 그냥 그 정도면 부를만 하다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예, 금액이죠. 저평가돼 있네요. 예전에 제가 그 전에 파출부라고 많이 부를 때 네. 그 파출부들이 모이는 단체 사람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우리 아이도 그 중에 한 분이 와서 잘 봐주셨고 네네. 모여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파출부 오래 못한다. 골병 든다. 이거. 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골병 든다.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일하실 때 보면 야, 그 돈 받고 내가 저 일 하라고 하면 했을까? 그런 생각 들 만큼 굉장히 정말 고되고 힘들었어요. 네. 근데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도 정희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하던데 그러니까 대학에도 보면 제가 학교에 있지만 비슷한 연령과 비슷한 학력의 남성 여성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 경비가 있고 청소가 있습니다. 네. 경비는 주로 남성들이 하고 청소는 주로 여성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학력이나 연령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임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요. 아. 정희진 선생님 글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5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히려 노동 강도는 청소 일이 경비보다 훨씬 더 힘든데도 네. 대부분의 청소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경비보다는 같은 사업장에서 훨씬 적게 받는다는 거죠. 네. 그 노동의 여성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남자는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면서 생계보조자, 네. 보조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여성들만 주로 많이 하는 업무가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 이제 보육교사들, 네. 간호사들, 네. 뭐 여성들만 주로 담당하는 업무들은 대개 보면 저임금 직종이다. 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네. 그것이 여성의 노동에는 이런 여성성, 모성의 성, 어머니 성 이런 것들을 자꾸 연관시켜서 가사 노동의 책임자로서 부수적으로 하는 노동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네. 지적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셋이서 쑥 만화에서 네.
예, 이건 만화는 봐야 이제 느낌이 있는 건데 이걸 네네. 그냥 들으시는 분에게 말로 설명해도 재밌을 만한 장면 한 페이지만 만화책에 마침 있는데요. 네네. 예, 소개를 해주시면. 일단 셋이서숙은 1편 첫 편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원래 소년 만화의 공식이 1화에서 뭔가 터트려야 돼요. 아, 그래서 뭘 터트리지 하고 있는데 양수밖에 터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수가 터지면서 이제 2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소년 만화의 공식을 육아 예, 만화에다가 그래서 나 양수 터졌어 이러고 서 있는 그 사파는 저도 그게 마지막 기억나요. 예. 그게 마지막 예. 장면이에요. 예. 나 양수가 터진 것 같아. 예, 하고. 그거 정말 그건 네. 우리 조민 씨 만화 그림이 굉장히 아롱다롱 이쁜 그림이긴 한데, 네. 그 장면은 강풀 만화가의 무슨 스릴러 만화 장면 같이 네. 좀 네, 실제로 예, 약간 엄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심각하게. 약간 스릴러처럼 약간 좀 너무 이제 긴장하고 그랬던 게 그게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였어요. 예.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일쯤 같이 이제 육아용품 쇼핑을 하러 가자 이러고 예. 약속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그렇게 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의 중반부까지는 이제 정신없이 두 명이서 처음 맞닥뜨린 이제 육아라는 세계, 뭐 산후조리원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정신없이 시행착오를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뭐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어느 정도 육아에 익숙해질 무렵에 이제 조금씩 갈등이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장마라는 소제목을 가진 예. 에피소드고요.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만화가고 아내도 이제 일러스트 뭐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임신 후로는 일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화는 그런 게 좀 적은 편인데 일러스트나 이런 건 수정 요청이 너무 많아요. 계속 수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이제 좀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일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끊기게 됐고 이제 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밥벌이를 하고 있는 만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가 집에서 아기를 보고 저는 작업실에서 만화를 그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만화의 소제목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작업실에 곰팡이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슬었습니다. 제 작업실이 반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왜냐하면 저는 웹툰 작가다 보니까 전자 장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고장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침수는 안 됐고요. 침수는 다행히 안 예, 됐습니다. 그 근데 침수가 됐으면 그건 완전히 습지 생태 보고서네요. 그건. 그렇죠. 예. 망하는 거죠. 가난한 청년들이 침수가 된 작업실에서 다 이삿짐을 들고 막 이사가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만화라는 직업이 사실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물론 많이 있지만 사실 가만히 그냥 소위 말하는 멍 때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콘티를 생각하거나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머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몸은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뢰찾기라든지 할 일 없는 웹서핑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 입구에서 그 모니터 화면이 보이는 구조인가요?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죠. 예.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예,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들키는 구조입니다. 그런 걸 하고 있으면은 아내가 아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오빠 뭐해? 하고 들어오면 저는 작업하다 잠깐 쉬고 있었어. 이러고 있는데 화면에는 이제 지뢰찾기가 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 오빠 수고해 하고 이제 나가고 이제 또 아내는 아기를 보고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또 들어옵니다. 오빠 뭐해? 하면 이제 뭐 웹서핑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게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런 거 할 때만 맞아요.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꼭 공교롭게 또 그런 거 할 때만 잠깐 머리 식힐 때만 이제 또 들어오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노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노는 거라고 또 할 수 있고. 근데 안 해도 만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사실은 충분히 알고는 있어요. 그게 사실 노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아이를 계속 달래고 보고 있는데 저는 방구석에서 컴퓨터 앞에만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출근을 안 하니까 어쨌든 세 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집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집에서 한 끼를 먹는 남편은 일식남, 두 끼를 먹으면 이식놈, 그리고 세 끼를 다 먹으면 삼식세끼. 세 끼를 집에서 먹으니까 그러면서 또 집안일은 소홀한 남편이니까 점점 이제 아내는 이제 불만이 차곡차곡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서운함이 쌓이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화를 좀 차곡차곡 쌓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셋이서 속에 나옵니다. 예. 저도 봤어요, 그만하는. 네.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집안일도 노동인가, 그리고 가사노동의 월급을 책정한다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뭐 100만 원 초반에서 많게 책정하면 40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이제 힘들다는 걸 또 언제나 보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게 참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좀 한다고 흉내를 낸 적은 있었어요. 네. 그 가사노동을 남편들이 같이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걸 뭐 이런 생각에 동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엔 또 어떤 핑계가 있었냐면 집에 있는 절대 시간이 작으니까 내가 꽤 하고 싶긴 한데 집에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핑계가 있었는데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져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자기가 더 똑똑해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일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해결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보통, 남편들은 가계 부양자,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생계 부양자, 여성들은 가사노동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만 실제 여성 중에 가사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 부양을 담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성은 대개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일을 다 잘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가사 노동자처럼 구분했던 여성에게도 일을 하게 되면 일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보통 생계부양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직업이 없이 집에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가사 노동을 꼭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생각은 결국 남성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최소한 절반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해결책일까? 이거에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봤는데 역시 이 분야에 내가 참 무지하다.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는 아내한테 언젠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이제 딴지를 걸더라고요. 도와주겠다는 표현은 이게 원래 나의 일인데 내가 너의 일이지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도와준다라는 생각 자체는 아예 이제 없고 그냥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스킬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설거지를 하면 깨끗하지가 않고 뭔가 빨래를 하면 보풀하기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면서 차츰 뭐 늘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들이 이렇게 집안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못하니까 아유 이리 나와 그냥 내가 할게 하고 성질을 버럭 내고 결국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결국은 그건 이제 숙련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도 빨래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랑일지 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 신문사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년 올해 평등 부부상 시상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 1회 수상을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 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땐 제가 좀 그 집안일도 많이 할 때고 또 우리 아이 가졌을 때 제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제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사노동을. 여성의 경우에 임신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는 다른 처방이 없이 그걸 영어로 absolute bed rest라고 그러던데 완벽한 침대 휴식 외에는 처방이 없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든 일을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제 평생의 핑계인 거죠. 그때 내가 다 전담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알려져서 그 상을 참 부끄럽지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도 언론들이 워낙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어서 별로 보도할 거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 아침에 TV 생방송부터 뭐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지만 제가 다 거절하고, 제 선배가 그 간부로 있는 신문사에서 좀 인터뷰하자 그래서 딱 언론사 하나만 제가 인터뷰에 응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거의 보니까 그 한면 전면 기사로 그게 나왔던데 거기 제목이 밥 빨래까지 하는 민주 남편 이렇게 제목이 크게 나와서 이제 제 사진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 신문이 나오고 나서 사무실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어떤 전화였을 것 같습니까? 남자 친구들이 주로 전화를 했는데. 뭐 부끄럽다는. 야 임마 그 남자 망신을 시키려면 그냥 집에서는 하지 그걸 신문에 내냐? 이런 전화만 계속 왔어요. 그걸 신문에 내서 그냥 남자 망신을 시키냐? 오늘 반쯤 농담이었지만 우리 사회 아직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가사노동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또 어떤 여성이, 하정강 씨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해온 지가 몇 년째다 지금. 응? 몇 년 전에도 계속 나는 모른다는 건 알고 있다. 그랬는데 그걸 몇 년 동안이나 그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건 핑계다. 면피용 발언이다. 그러니까 모르면 노력해서 알도록 해야지, 반성해라.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남성들 특히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본론에 대해서 모르면 배우려고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른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 떳떳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이 뭐 내 얘기네 거의 그러면. 그래서 나를 설득해봐라 한번 그럼. 이런 태도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건 얘기할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분께서 밥을 먹었으면 밥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라. 그게 아내에 대한 최소의 예의다라고 쓰셨는데 본인은 그게 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쓰신 것 같은데 엄청 욕이 달린 거예요. 아니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씻어야지 무슨 설거지통에 든 게 유세라고 그런 거 있냐고.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손학규 대표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운 저녁이 읽는 삶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그랬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근데 거기에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말하는 그 저녁이라는 게 엄마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엄마가 차린 따뜻한 밥과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저녁이라면 난 반대다라고 하는 맞아요. 말씀을 네.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 좋은 게 그러한 생각을 어떤 지평을 넓혀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 그런 것 때문에 트위터를 못 끊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굉장히 어떤 멋진 슬로건이나 아니면 그런 내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사실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여성들의 희생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는 혹시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말이 뱅뱅 돌고 있는데 그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하고 한 단체에서 네. 같이 일한 기간이 한 1년쯤 있었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선배는 항상 자기가 먹은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싱크대까지 가서 직접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단체 모든 구성원이 나중에 그걸 따라하게 됐고 네. 이제 우리 집도 지금 그건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굉장히 눈총받고 제가 좀 반항하는 이제 유일한은 아니고 반항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내가 먹은 밥그릇을 그냥 식탁에 두고 일어나는 거. 그래서 불쾌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이여 살을 빼려면 가사노동을 해라. 이게 그 문장 그대로 지금 트위터에 올리면 이게 무슨 낙서가 아니고요. 한국 대표적인 통신사 뉴스 회사가 채택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은 겁니다. 네. 심지어 공중파 SBS 8시 뉴스에까지 막 당당히 방영된 이제 내용이었는데 집안일이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예, 빨래, 다림질, 장보기 등에 소모되는 열량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통해 소모되는 열량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웬만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보다 집안 열심히 하는 게 다이어트 효과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걸 대서특필하는 언론을 보면서 그 문희정민 씨가 쓴 글을 보니까 한국 언론들이 다이어트를 빌미로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내용의 뉴스를 당당히 내보내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살 빼기 좋은 가사노동에 복마라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다. 네. 그동안에 많은 여성들이 이런 성평등을 위해서 해온 활동들을 일거에 무의로 돌리는 참 파렴치한 짓이다. 뭐 이런 지적이었는데 게다가 이제 가사노동에서의 해방이 현대 여성의 비만을 불러왔다. 그래서 전부 업무가 간편해지고 자동화되다 보니까 운동량이 떨어져서 여성들이 비만에 빠졌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근데 가사노동은 절대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안일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긴 하지만 노동이지 운동으로 볼 수 없는데 운동은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균형 잡힌 몸 건강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사노동은 계속 구부린 자세로 청소를 하거나 같은 부위의 근육만 계속 사용하거나 빨래나 다림질 등도 근육통, 관절염 등 이런 만성적인 부인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건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면 남성들이요 뱃살 빼려면 공사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침투해 있다. 이런 반성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여성의 가사 노동이 전혀 대가가 지불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실제 여성의 가사 노동을 가치로 따지면 만만치 않다. 네. 그리고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저임금이 용인되는 그런 이데올로기도 있다. 뭐 이런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그냥 이렇게 되면 남성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거 외엔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무책임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하고 방송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해보지 못했다지만 여성의 가사 노동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임금으로 계산해서 네. 그 노동력의 가격을 어떻게 지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해보는 네.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소망을 하여튼 품으면서 얘기를 마무리할까 싶어요. 네. 저는 좀 퇴근을 빨리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끔 네. 이걸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이게 웬만한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도 그걸 시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커다란 숙제만 남기고 여기서 일단 접고요. 네. 다음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집안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방송을 마치면서 주호민 작가에게 다음 주 그 어색한 사이 네. 코너 주제를 한번 좀 고민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이 셋이서 쑥 책이 나왔으니까 이 가사노동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이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보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주호민 씨가 너무 큰 숙제를 우리 프로그램에 던졌습니다. 지금. 그 가정강의 노이다라는 코너가 원래 있는데 그 노이다가 각종 문화 그 매체에서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한 코드를 집어내는 코너잖아요. 네. 오늘은 주호민 씨가 이번에 새로 발간한 만화책 그 셋이서 쑥을 계기로 가사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것을 그냥 하종강의 노이닥으로 네. 같이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치겠습니다. 네. 예. 책이 나왔지만 굳이 꼭 뭐 홍보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홍보 맞아요. 네, 저도 뭐 이런 기회에 좋은 책은 홍보하는 거, 그리고 사실 뭐 안면이 이럴 때 중요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고 산 권 사면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만화책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붙일까요? 코에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광고, 우리 방송에 보니까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아, 예, 아주 참치 재밌는 광고. 광고가 3개나 붙었던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참치 외양선언에서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내가 앞으로 이 회사 참치를 먹으면 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바로 동원 참치 광고가 나오던데 이건 의도적으로 우리 PD님께서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편성한 광고인가 네. 유머 코드인가 실제 광고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그 선언문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질 못했어요. 업무상재로 인정이 됐고요. 네. 흔히 산업재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선언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선언법을 따로 적용받기 때문에 약간 법규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보통 노동자들은 그런 경우 그 노동지방사무소, 노동청 이런 것을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선언들은 항만청을 찾아가서 이걸 민원을 해결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항만청하고 해서 일단 1차 보상 끝났고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의 망쳐버린 그 인생이 건강히 회복되는 건 아니어서 계속 마음이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봤고요. 맺는 말은 주호민 씨의 그 신간 셋이서 쑥의 한 장면으로 주호민 씨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아기 이름이 선재예요. 주선재인데 그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왜 선재로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선재의 이름은 내가 지었다. 먼저 선 제목체, 가장 먼저 베어지는 나무. 쓸모가 있기에 먼저 베어지는 것이겠지만 다른 나무보다 먼저 도끼를 맞는다는 의미도 있다. 나는 선재가 자라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길 바라고 있다. 선재는 수자와 나를 거울 삼아 자랄 것이다. 결국 선재에게 바랄 게 아니라 수자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기도할 때 나무가 된다.
그늘 되어 쉬게 하는 나무가 된다. 나는 기도할 때 냇물이 된다. 길을 따라 흘러가는 냇물이 된다. 나는 기도할 때 큰 산이 된다. 내 놀던 옛 동산처럼 큰 산이 된다. 나는 기도할 때 바다가 된다. 깊은 솟끝이 없는 바다가 된다. 나뭇잎 푸르고 마르지 않는 사과나무 열리고 시들지 않는 국민 라디오